샘 알트만이 한국에 와서도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투하량의 절반을 달라고, 절반 넘게 달라고 하는 정말 황당한 얘기를 했고, 현실적으로 D램 60만, 90만 이런 양은요, 그 삼성전자 정점 때 D램 생산량보다 많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정점 기준으로 해도 세계 절반 넘는 걸 달라고 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드디어 우리 반도체의 천재적인 테크니션이시죠, 정인성 작가님이 오셨습니다. 정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저희 꽤나 오랫동안 못 만났어요. 제가 뭐 그렇죠. 간절기도 있고 해가지고 꽤나 오래 못 만났는데, 그 사이에 천지개벽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뭐 시장이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어떠십니까? 직접 사업을 AI 관련 사업까지 해보신 입장에서 예상 범위 수준 안에 있나요? 벗어났나요? 훨씬 벗어났죠. 사실 그때도 이거 우리가 쓰고 빌리는 GPU 수준으로는 이 언어 모델 같은 거 하기 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투자 한 바퀴를 돌려본 거잖아요, 전 세계가. 네. 근데 좀 더 키워보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 결정이 나면서 여러 회사들이 GPU도 늘리고 뭐 데이터 센터도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 바퀴 더 돌겠다는 결정이 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와서도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투하량의 절반을 달라고, 절반 넘게 달라고 하는 정말 황당한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게 황당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사실상 샘 알트만이 나중에는 젠슨 왕을 만나고 그리고 또 리사스를 만나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앞뒤 문맥을 맞춰보니까 그 90만 장이 과언이 아니고 진심. 사실 이제 양이 좀 많으니까 실제로 90만 장의 웨이퍼를 전부 뭐 D램에만 쓸 거냐 아니면 D램 낸드가 합쳐진 거냐, 그런 건 고민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밸류체인 해당하는 사람을 전부 만나고 다녔다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큰 데이터 센터는 한번 지어볼 것이다. 아마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나 뭐 GPU 개수는 그때 제조업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오겠죠. 현실적으로 D램 뭐 몇십만 장, 60만, 90만 이런 양은요, 그 삼성전자 정점 때 D램 생산량보다 많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삼성전자 월 60만 장 근처까지 갔던 것 같은데, D램이.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전 세계 절반 하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정점 기준으로 해도 세계 절반 넘는 걸 달라고 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뭐 메모리 회사야 정말로 팔 수 있으면 다 팔아야죠. 근데 그 밸류체인 중에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정말 그만큼의 캐파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요 문제가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약속이 이행 안 되거나, 혹은 한번 1년 짓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 좀 이제 쉴 상황이 됐다 그러면 공장에 또 같이 쉬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맞춰서 결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듣고 사실 어안이 벙벙하다 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젠슨 왕이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리사스는 자기 지분까지 지분 교환을 했죠. 가져가라고. 그러니까는 뭐 한국에 와서 하는 거는 얘네가 진짜 하청업체 와서 막 찌르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뒷단에 나오는 얘기 보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네. 근데 적어도 우리 메모리 회사들 입장에선 그냥 돈으로 정산 받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받는 건 저 오픈 AI랑 AMD 사이에 서로 실적이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돈 대신 어떻게 보면 주식을 주고 대신 회사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걸로 좀 보상을 받는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반대쪽 이제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잘 안 될 경우죠. 메모리 회사 일단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뭐냐면 그 리스크를 그 세계적인 천재 기업가들이 그렇게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다 같이 모이는 건 처음 봤는데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받고 이게 사업이 된다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지분을 주겠다고까지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리소스를 그렇게까지 크게 투자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뭐 그냥 그 추측하는 거는 샘 알트만이 걔네한테 가서 뭐 기가 막힌 걸 보여줬다. 예를 들자면 AGI 같은 거
현재 구동되고 있는 AGI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곤 하거든요. 사실 거기까지는 조금 멀리 갔을 것 같고요. 저는 트랜스포머가 처음 나왔던 시절 우리 보는 그 언어 모델 버트 나오고 그 다음에 GPT-2, 3 나올 때 크기를 막 5배, 10배씩 계속 키웠어요. 그래서 크기라는 건 사용하는 메모리 용량과 뭐 GPU의 계산 능력이죠. 네. GPT-3에서 4로 갈 때도 조금 키워봤죠. 그래서 지금까지 키우는 게 계속 성공적이었고 키울 때마다 뭔가 안 되던 게 하나씩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GPU도 그 속도에 맞춰서 성장은 못했죠. 네. 원래 메모리나 뭐 GPU 같은 거 2년에 2배쯤 오르면 그 무어의 법칙이죠. 네. 그 정도면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2년에 2배씩 무언가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 근데 그거보다 높은 생산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 메모리나 반도체 제조는 좀 물리 법칙과 관계된 거니까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수직 통합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GPT-5 뭐 이런 걸 돌리고 나서 뒤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건 한번 돌려보려면 수직 통합은 한번 해봐야 돼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GPU 회사 GPU 열심히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GPU 회사가 좀 메모리 회사랑 가까이 일했어요. HBM 만들면서. 네. 근데 단일 카드로 안 돌아가는 거대한 인공지능 나오니까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 CPU 회사도 연관되고 그 랜, 뭐 광 케이블 하는 회사도 연결되고 네. 여기서 규모 더 커지면 이제 데이터 센터 레벨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 협업을 강화하려면 당연히 기존 회사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물건 잘 만들어 주십시오 하던 사람들을 만나서 물건 만드는 단계부터 같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정말 잘 될 거냐 아니냐는 사실 저는 정확하게는 말 못 하겠어요. 엄청 잘 될 것 같은 게 안 되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 거 한 방에 되기도 하는 업계였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오라클 같은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미 투자를 그렇게 단행을 했는데. 그리고 네. 지금 투자 상태도 오라클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거를 안 했다가 여기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대기업들도 포모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완전히 뒤처지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몇십 년을 버텨온 뭐 오라클이나 아마존 이런 회사들인데 내가 여기서 소신껏 했다가 이제 저만치 밀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리스크의 사이즈가 너무 크죠. 왜냐하면 안 되면 그냥 망해버리는 건데 망하지 않더라도 그냥 잘 버틸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나중에 뒤처질 수 있지만 그건 그때 가서의 문제고 제가 보기엔 요거를 잡으면 뒤처지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탑으로 간다. 네, 사실 확신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확신이라기보단 어떻게 보면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지금. 네. 그럼 거기에 한번 들어가서 뭐가 일어나는지도 보는 것이 좋죠. 네. 이제 전 무엇보다 AI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열심히 이제 학습 패러미터 바꿔가며 돌리고 있을 텐데 네. 이 사람들도 명확히 결론 안 나온 게 많은 상황에 뭐 메모리 회사나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답을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몇 명 생긴 건 사실이겠죠. 지금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뭐 정 작가님은 하드웨어도 잘 다루십니다만 소프트웨어도 잘 다루시니까 지난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못 보는 사이에 이 발전 속도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지금 인공지능 쪽에서요? 사실 기존에 이제 안 되던 멀티모달 같은 걸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는 예견됐던 게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GPT-3 나왔을 때 사람처럼 말하네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지나니까 얘가 뭐 그림도 그린다 그러고 그림에 있는 글자도 봐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인공지능 학습하는 사람들은 이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전에도. 네. 2017년, 18년에 이미 그때 알고 있던 인공지능 학습하는 방식이랑 그 GPT 구조상 가능하다는 거 전부 알고 있었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GPT가 그 GPT-3, 챗GPT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했냐 하면 우리는 대화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입력한 우리의 그 질문이나 이런 걸 받아서 토큰이란 걸로 만들고 그 토큰들을 분석해서 그 다음 토큰 하나 예측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GPT가 기본적으로 답하는 방식은요. 우리랑 그 감정을 갖고 대화한다기보단 우리 두 명의 대화를 제3자가 보다가 요 다음 대화 그 다음 대화가 뭐게라고 물어본다는 걸 맞추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단어를 그렇게 제가 어떤 숫자 덩어리로 바꿔서 AI에 넣을 수 있으면요. 사진이나 영상도 그렇게 바꿔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제가 얘를 학습시킬 때 동영상 예를 들면 이 증시각도기 영상을 한 1시간 정도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한 장씩 빼요. 영상을.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빠진 영상을 예측해봐라 라고 하면 얘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계속 학습시키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때부터는. 예를 들면 제가 이미지 몇 장을 주고 이게 원래 영상이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얘한테. 네. 그러면 사진 한 장밖에 없는데 이걸 움직이는 걸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되죠. 네. 그리고 그거 학습하는 방법은 이미 GPT 언어 모델 때부터 다 있었던 거죠. 지금 과거에 이론상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계속 쭉 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 AI 크기 키우고 데이터 종류를 늘려서 잘 해왔는데 이제 이 와중에도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가끔씩 얘가 이상한 짓들 하죠. 그래서 그 제기드 인텔리전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못할 것 같은 엄청 어려운 일, 예를 들면 그림 그리는 것도 잘하던 애가 시계바늘도 제대로 못 읽더라. 이런 일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원래 그 AI 초창기 구루의 한 명이었죠. 안드레이 카파시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러니까 이를 덩치 키우고 그런 것도 좋긴 한데 학습 방법이나 이런 데 돌파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크기를 키워보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그 뒤에 학습 방법에 대한 돌파구가 명확히 나왔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답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생산자 쪽의 이야기고 소비자 단으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구글 검색이라든가 무슨 네이버 검색이라든가 뭐 이런 포털에서의 검색 빈도가 아마도 확연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귀찮게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면 예전에는 할로시에이션이 너무 많아갖고 처음엔 안 쓰다가 이제는 그럴듯한 답변을 해주고 종합적 답변을 해주잖아요. 내가 종합적으로 던져보면 그 대답이 여러 개로 한꺼번에 쫙 쏟아지니까 몇 군데의 사이트를 찾아야 될 거를 단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화된 거예요. 시간이 단축되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사용이 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멀티모달이라든가 뭐 그래픽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일상적인 뭐 저 정도의 그냥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는 수준의 사람들도 포털에서 찾던 걸 할루시네이션 일어날 때까지는 포털에서 찾던 걸 제법 하니까 이쪽으로 다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예전에 하루에 한두 번 쓰던 거를 이제는 일상적으로 쓰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진 이유 중 상당 부분은 AI 학습이 잘 됐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검색 엔진에 한번 질문을 던져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실제로는 검색 엔진을 안 보이게 쓰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제 대부분의 경우 AI가 답할 때 링크가 나오면은 뒤에서 AI가 이제 이거는 할루시네이션이 좀 날 것 같다 그러면 검색 엔진에 한번 먼저 던지고 검색 엔진 결과를 요약해서 주는 것에 가까워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AI 학습이 잘 되고 발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AI를 잘 쓰기 위해서 검색 엔진과 페어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것에 가까운 거죠. 네. 뭐 분명 사용성은 올라갔지만 이건 우리가 AGI에 가깝게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걸 잘 쓰려는 노력의 결과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들의 사용 편의성을 올려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생산자는 거기에 들인 자원을 아낀 거잖아요. 아끼면서 그렇게 만들어준 건데 그러니까 사용자의 편리성이 높아지면서 사용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를 들자면 이 상황으로 가면 유료 사용자도 조금 더 많아질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생산자들의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 나는 더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AGI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니 지금 당장 현금화가 안 되고 현금 창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설득했기 때문에 투자자들 붙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재무적 투자자들까지도 설득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고 그 결과치가 결국은 전력망의 구축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걸 해야 이제 뭔가를 돌려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검색 엔진이 붙어서 할루시네이션을 없애는 방법들 있잖아요. 네. 이 방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검색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인공지능하게 좀 우리 편하게 질문하듯이 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할루시네이션도 피할 수 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건 더 큰 AI를 키워야만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한 검색을 넘어서 더 큰 인공지능이 뭘 해줄 수 있느냐 요거는 아직 저는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큰 걸 만들어 보는 것에 가까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 뭐 로봇이 되든가 뭐 자율주행차의 뭐 고도화가 되든가 뭐 로봇택시가 되든가 이런 식으로 AI가 적용될 거라는 상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대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 좀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 들어갈 놈은 아니죠. 너무 크니까. 네. 이제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 한 기존 거 메모리 16기가 정도 최근 SoC도 한 32기가 정도 사용할 텐데 지금 설치하는 데이터 센터는 그런 거 학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네.
되려 이제 그런 분야들은 이게 레이턴시 반응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큰 인공지능이 좋지 않은 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GPT-3, 4 되게 편하게 잘 쓰고 있는데 그 다음 여기서 몇 배 더 큰 데이터 센터로 새로 학습되는 녀석이 또 뭘 가져다 줄까 기대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학습 이론의 돌파구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 네. 한 번쯤은 그런 쪽 이제 이론적인 돌파 부분도 계속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면 이론적인 돌파가 잘 안 되면 뭔가 어떤 투자 분위기가 꺾일 이거 뭐 투자의 네.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물어보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게 돌파가 잘 안 되면 투자가 꺾일 수 있다? 제가 보기엔 그런 임계치는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아예 달려버리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거는 달려야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걸로 투자했던 IT 대기업들이 AI로 돈 버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계속 그 투자금만 태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기존 GPT-4 정도 사이즈로 안 되던 게 지금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로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정 작가님은 이거 투자금 태워가지고 답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덩치를 키워서 안 됐던 게 되게 깔끔하게 잘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지금까지. 그거 뭐 한번 해볼 수 있지 뭐 이런.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좀 얘들도 이론을 끌어가는 감도 있고 여러 가지 학습 기술도 테스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조금 길게 봐보면요 얘가 얼마나 똑똑해질 수 있느냐는 사실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정도로 제한이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챗GPT가 성공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좀 잘 가공할 수 있는 좀 편하게 가공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얘 입력 출력 구조 자체가. 그 다음 단어 예측하는 게 이제 데이터 만들기 편한 게 사실 장점인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 인터넷에 있는 걸 다 끌어쓰고 나면 그러면 이제 꽤 인간처럼 말하지만 되게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 다음 사용성은 또 이제 이 GPT 쓰는 다른 기업들과 엮여 있고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볼 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다양한 거를 전부 한 사람이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답이 나온다면 어떤 방향으로 답이 나올 거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상력을 좀 자극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로 큰 녀석은 우리 일반인들이 구독료 월 몇만 원 쓰는 걸로는 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못 돌리죠. 예를 들면 이게 1년에 100조 원씩 투자를 했더니 인공지능이 잘 돌아간다고 해보죠. 스마트폰 사용자가 예전 전 세계 한 20억 명쯤 있다고 해보죠. 뭐 한 30억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인당 월 얼마 내야 되냐. 요걸 조금 계산해보면 액수가 꽤 나올 거예요. 이것도. 근데 AI를 3배 키워서 연 300조씩 캐펙스를 하겠다. 그러면 3배로 늘어나죠. 그 구독료 플러스 그 프로그래머 비용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만큼 밸류 정말 얻어라고 한번 질문해봐야 되겠죠. 그게 안 되면 결국 이제 B2B 쪽으로 넘어가서 토큰 개수 경쟁은 냅두고 이제 진짜 핵심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애들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마도 전 그래서 얘가 크게 성공하면 그냥 우리 평소에 너무 우울해 막 이런 질문 말고 뭐 일본 어디 갈까 이런 거 말고 안에서 이제 좀 꽤 큰 인공지능 만들고 그 고객 회사 안에 설치해 놨는데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시점 정도. 근데 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면 인터넷 데이터로 학습된 놈으로는 쉽지 않을 거고 그 학습된 녀석을 통해서 꽤 큰 예를 들면 제조기업이나 여러 정보 다루는 기업이 자기만의 데이터로 한번 뭔가를 돌려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그렇게 가다가 지금 수준의 인공지능 크기로도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실용주의 추구하는 회사들도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 5G 통신 서비스 마냥 뭐 그렇게 뭐 그런 거죠. 예. 네네 4G나 5G처럼. 근데 이 미래상에 앞서서 하드웨어 업체들은 답이 나왔어요. 지금 해야죠. 메모리 업체들도 답이 나왔고 왜냐하면 26년까지 거의 확정이니까 확정도 보통 확정이 아니고 지금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 뭐 90조 영업이익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뭐 81조 얘기가 나올 이거는 과거에 못 보던 숫자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나 HBM 같은 게 이제 수요를 빨아먹어 버리는데 이거는 계약 형태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17년, 18년처럼 갑자기 그때 호황 확 오다가 재고 확 늘고 그랬는데 그렇게 갑자기 주문 컷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가 많으니까 메모리 회사들도 일단 지어놓고 2, 3년 뒤에 놀리고 하지 않겠죠. 근데 그런 면에선 저는
이렇게 하드웨어 파는 회사들 되게 실속 있다고 생각해요. 하드웨어 하는 쪽이 실속 있다. 네. 예. 그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발전은 하고 있는데 근데 잠깐 하나 더 네. 하드웨어 쓰는 거 보면 이미 주사위 던진 거잖아요. 이 정도 쓰는 거 봐서. 뭐 그렇죠. 근데 내년 내후년에 더 살까 아닐까 이렇게 사는 쪽에서 갸우뚱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회사가 될 터인데 얘네들이 해보고 그렇죠. 이거 생각보다 돈 많이 못 벌겠는데 해서 투자를 끊어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죠. 진정한 진짜 완전 빙하기가 오는 거지. 이제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수익성은 떨어지겠지만 이게 파도를 맞고 쓰러지고 하지는 않겠죠 그때. 좋은 시절이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 정인선 작가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성향이냐면 정확하지 않은 건 절대 얘기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오늘 계속 미래에 대해서 툭툭툭 던지는데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이거는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확하지 않은 거 얘기하기 싫어하는 성향이 좀 제가 대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간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띄우는 그래도 그릴 수 있는 상상. 근데 조금 일반인적인 관점에서 물어보면 뭐 로봇에 AI 적용하거나 로보택시에 적용하거나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제 저는 근데 하드웨어 쪽에도 있었으니까 지금 그런 드론이나 자율주행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AI의 크기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고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되는 녀석들과는 좀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조금 분리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런 걸 연구하는 회사가 많아지면 데이터 센터 수요가 높아지긴 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GPT-3, 4 같은 거 구동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자율주행 차량이나 이런 거 구동하는 AI는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더 작은데 네.